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수시드 문학 3주차에서 지난 시간에 10번까지 했습니다. 11번부터 17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김병건의 숨어서 피는 꽃이라는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빛이 밝으니 소나무에 깃든 학 정치를 이기지 못하네. 자, 여기까지 볼게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빛이 밝은데 소나무에 있는 학이 그 정치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 정치는 뭐야? 달빛이 밝은 정치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달빛에 밝아서 학은 뭔가 깊은 생각?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새들이 제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니, 그럼 무새와 학은 대조되는 개념이네요. 왜요? 학이 정치를, 이 달빛이 비치는 정치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무새는 뭐야? 다른 새들, 학과 대비되는 다른 새들은 자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니, 그럼 여기 저는 저의인데 여기서 쟤는 누굴 말할 거예요? 바로 학을 말하겠죠. 그죠? 알아듣지 못하니 깊은 밤에 홀로 괴를 우나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학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학을 관찰하고 있으면서 학의 마음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소설로 치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요. 그죠? 화자는 지금 학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까지 보여줬으니까 소설로 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런데 이 화자가 또 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들이 자기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서 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학은 왜 우는 거죠?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울고 있어요. 그럼 이 학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외로움 때문에 울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학이 객관화된 화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자는 학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만약에 학을 객관화된 화자라고 본다면 이 화자는 지금 깊은 밤에 잠 못 들면서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객관화되는 화자는 뭐냐? 자신이 아닌 것처럼,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면 객관화된 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와 태도는 뭐예요? 안타까움과 슬픔이죠. 우나보다 라고 했으니까 슬픔. 그 다음에 현실, 즉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주제는 세상사에 대한 한탄이라고 확장하셔도 되겠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슬퍼. 자, 그럼 문제에서는 무새는 현실에 고뇌하는 자신의 처지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자신은 뭐예요? 학이죠. 그죠? 이 무새는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X가 될 거예요. 자, 다음 시는 곽재구의 은행나무. 그럼 시적 대상은 바로 은행나무가 되겠네요.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 여기서 그럼 너는 누가 될 거예요? 아마도 제목에서 말한 은행나무가 되겠죠. 노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맞네요. 자, 은행나무가 이제 잎이 막 이렇게 자라면 노랗게 가을에는 색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우산깃 아래, 즉 은행나무 아래 서면 희망 또한 불타는 영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 은행나무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찬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 아주 힘겹게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서 누구의 땅 위에요? 노란 우산깃 아래 들어선다 해도 누구는 은행나무는 그쵸? 은행나무는 주체가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는 수천만 황인종의 얼굴 같은 너의 노란 깃 아래 서면 누구는 세상을 읽은 그죠? 잘못 읽은 누군가는 너의 깃 아래 서면 희망 또한 불타는 영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실 것이다. 뭐요? 이 누군가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므로 이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은행나무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생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정서 태도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잘못 읽은 사람이 아주 지친 모습으로 이 은행나무 밑에 서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라고 했으므로 이 누군가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뭐 할 것이다? 위로를 받고 희망을 품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제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희망을 생각함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은행나무를 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이 쓰인 거죠. 대상을 의인화하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음을 말해준다 라고 해도 되고요. 은행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울 수 있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왜? 은행나무는 지친 누군가가 오면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모든 대상이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보면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일까요? 이것은 운명적 수용, 이거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아니고 뭐예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13번 작자미상의 관등가라는 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자미상, 작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시는 아니에요. 현대시 아니고 얘는 아마도 조선시대에 쓰였을 것으로 예상해요. 왜냐하면 한글이 보급된 이후에 평민들이 많은 뭐 이런 문학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아서 작자미상이라고 했을 거예요. 조선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다 라고 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얘가 이제 뭐 원래는 가사거든요. 가사인데 얘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 제가 이거 가사야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자, 봅시다. 정월 상원일인데 정월은 1월이란 뜻이고요. 상원일은 한 5일쯤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하고 노는데, 그러니까 소년들이 달, 즉 밤에 답교 어딘가를 밟고 있어요. 이것은 세시 풍속입니다. 정월 상원일에 무슨 이렇게 답교하는 놀이가 있나 봐요. 세시 풍속. 자, 우리 힘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은 뭐예요? 화자는 이미 떠난 상황이에요. 화자는 이미 오기를 기다려요. 자, 왜 더 기다리고 왜 더 그리울까요? 그죠? 정월 상원일에 소년들은 남자들이 이런 놀이를 하나 보죠. 답교하고 노는데 우리 님은 어디 갔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화자에게 더 님을 그리워지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물이 아니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 없네요. 그래서 대비되는 소재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소녀는 있는데 님은 없어 라고 하니까요. 자, 우리 임은 어디 가서 답교할 줄 몰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과 노는 소녀는 화자의 흥치를 고치 않아요? 아니요. 더 외롭게 하죠. 자, 그죠? 우리 이님은 어디 가서 답교할 줄 몰라 임이 없어서 그립다는 얘기니까요. X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등가 계속해서 볼게요. 4월 초파일에 관등하러 임고대하니, 그러니까 임과 함께 등을 좀 피고 싶었는데 원근 고저에 석양은 비꼈는데 먼데 근 가까운데 고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석양은 비꼈다. 뭐예요? 저녁이다. 저녁인데 어룡용 복학등과 두루미 남성이며 종경등 선등 북이며 이건 다 뭐예요? 북등이며 등의 지금 관등가잖아요. 등을 켜는 이야기 종류를 뭐하고 있나요?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들 수박등 마늘등 가마등 이런 등들 호랑이 탄 오랑캐라 발로차 굴등 이럴 등 밝아 있는데 칠성등 버렸는데 동령 월상하고 곳곳에 불을 켠다. 이렇게 등이 다 밝았는데 우리 님은 왜 안 와? 라는 거죠. 우리 님은 어디 가고 관등 갈 줄 모르는가? 나는 님이 그리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시의 등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고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소재가 되겠네요. 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등이 밝았어요. 그런데 이 관등은 누가 해야 되나 봐요. 임이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님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자, 즉 님이 다 등을 밝혔는데 그래서 나는 더 외로운 거죠. 그 다음 시를 볼게요. 박성용의 과목이라는 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과목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목, 즉 나무의 과물, 열매, 과물은 열매겠죠. 열매들이 무르익어 가는 사태처럼 상황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경악은 깜짝 놀라는 거죠. 끝까지 읽어보고 화자의 경악이 부정인지 긍정인지 봅시다.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의 나무의 뿌리죠. 황토 흙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모든 것이 멸렬하는 가을을 가려 가을에 그는 홀로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과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인화 의인법이 쓰였고요.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 은총을 지니게 되는 그러니까 나무는 이 가을에 황홀한 빛깔과 무게 은총을 지녔대요. 나무에 대한 예찬적 태도 읽을 수 있죠. 예찬은 뭐야? 지극히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지니게 되는 과목의 과물들이 무르익어가는 사태처럼 상황처럼 나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무게 은총을 나무가 지니고 있고 황홀한 빛깔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놀랐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경악은 긍정이네요. 매우 좋아 라는 뜻이죠.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을 회복한다.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좋아졌어 라고 했으니까 이 과목은 나에게 긍정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시력을 회복하게 하는 즉 생명력을 부여하는 대상이구나.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자 과목을 떠올려 즉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서와 태도는 예찬적입니다. 주제 과목을 통해 생명력을 얻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과목은 아마도 자연을 대표하는 사물이 될 거예요. 그럼 문제는 과목은 화자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소재. 당연히 맞는 거네요. 그 다음 시가 박제삼의 고향 소식이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팔포 웃동네 모퉁이 혼자 늙으며 술장서 하던 사량섬 창건이 고모가 바로 고향 사람인가 봐요. 노상 동백기름을 바르던 그분 누구? 창건이 고모 바람같이 떠났다고? 창건이 고모가 사망했대라는 고향 소식을 들었네요. 그래서 바람은 화자의 자연 친화적 정서 아니죠.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은 자연을 즐기거나 자연을 예찬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 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창건이 고모가 바람처럼 사망했다고 떠났다고 라고 하니까 자연 친화가 아니고 창건이 고모가 죽었음을 비유하는 보조관념이 되겠네요. 보조관념은 빗댄 대상이고 원관념은 실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원관념은 뭐가 있어요? 창건이 고모의 죽음이 되겠죠. 다음 시를 보도록 할게요. 김영랑의 눈물에 실려가면 이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에 실려가면 뭐였어요? 가정했죠. 눈물에 실려가면 산길로 70리 돌아보니 찬바람 무덤에 몰리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데 길을 걷고 있어요. 자, 산길로 70리 길 돌아보니 찬바람 무덤에 몰리네. 화자는 지금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돌아보니 찬바람 무덤에 몰리네. 서울이 천리로다. 너무 멀어요. 멀기도 하련만 눈물에 실려가면 가정. 한 걸음 한 걸음 갈만해. 배짱 위에 부은 발 이렇게 가느냐고 발이 부었어요. 쉴까 보다. 달빛으로 눈물을 말릴까 보다. 근데 화자는 지금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진 않았네요. 그죠? 달빛으로 눈물을 말리면서 배짱 위에 부은 말을 씌이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서울로 갈 것인가 봐요. 자, 그럼 17번 부은 발은 화자의 성실한 삶의 태도와 관계가 당연히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문학 11번에서 17번 풀어봤고요. 18번부터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